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각 학과의 학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올해 반드시 좋은 수학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의 최재혁 학과장님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학과장 최재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미리 준비된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부터. 그 전에 조금 시간 관계상 미처 못다한 저희 학과 좀 간단하게 조금 강점을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학과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의 모토는 이제 반도체 하면 흔히 하드웨어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능통한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동시에 하드웨어를 잘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반도체가 하드웨어였습니다. 굉장히 기능도 단순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됐고, 그런 단순한 하드웨어 블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힘을 빌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반도체의 설계를 뭘로 하냐면 소프트웨어로 하게 됩니다. 고도의 복잡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모르고는, 그리고 또 역으로 하드웨어를 모르는 그런 사람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하기가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20년 역사 속에서 저희가 이룬 것이 뭐냐면 고도의 커리큘럼, 이제 3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로 및 소자, 아키텍처, 그리고 소프트웨어, 3개 분야 모두 고도의 교육을 밸런스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능한 이유는 20년 역사를 통해서 구축된 인프라와 저희 교수진, 아까 처장님께서 15명의 전임 교원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타 반도체 학과를 가보시면 일단 교수진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것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전임 교원이냐, 그 학과만을 위해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전임 교원이냐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마 겸임 교원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요. 저희는 전임 교원들이 이제 반도체 학과 학생들만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20년 역사를 통해 구축된 고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장점이라고 조금 어필을 하고 FAQ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1번 조금 질문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졸업 후 삼성전자의 어떤 직무나 부서로 입사를 하며, 이제 DS 부문으로 입사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반도체 DS 부문, DS 부문은 크게 3개의 조직으로,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LSI, 메모리, 파운드리. 이제 사실은 3개 어떤 사업부에 가시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르게 입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사업부에 지망할 때 이제 1지망, 2지망 그렇게 이제 지망을 하게 되고, 직무 또한 뭐 예를 들어서 회로 설계, 공정 설계, 평가 분석, 이런 직무 또한 학생들이 지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망하는 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충분히 이제 잘 평가 및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과에서 추천하는 직무나 부서는 어디인가요? 이제 학과에서 특정 분야를 추천을 하진 않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적성을 고려해서 이런 분야가 너한테는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2번 질문입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장학금과 기타 지원을 받는 데 따른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제 처장님께서 설명은 이미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4년간 모든 등록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하나의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학점 평균 3.0 이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대학 다니신 부모님들 세대는
3.0이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세대의 3.0과 요즘의 3.0은 그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약간의 학점 인플레가 조금 있고요. 따라서 공부를 손에 놓고 웬만큼 안 하지 않는 이상 3.0을 못 넘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3.0을 못 넘기는 일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성균관대 커리큘럼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일단 일반적인 전기전자와 비교하면 당연히 저희는 반도체에 고도에 집중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 다르겠죠. 일반 전기전자는 반도체를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비하기 위해 조금은 분산된 교육을 한다면 저희는 반도체라는 한 영역을 바라보고 고도에 집중된 교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다른 반도체과와 조금 다른 커리큘럼 측면에서 다른 건 무엇이냐? 말씀드린 자꾸 20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뭐 팩트니까요. 저희는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드밴스드한 과목을 아래 학년으로 내렸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버티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커리큘럼이 이제 굉장히 댄스하게 잘 짜여 있는데요. 저희는 집중된 선행이 저희 과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선행 많이 하시죠. 뭐 초등학교 때 요즘 심지어 미적분을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무대포식의 선행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학생들의 발전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도로 계획된 그런 선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다른 학교에서 2학년 때 배우는 전공 과목 중에 논리회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되고요. 또 이제 대학원 때 보통 배우는 아날로그 집적 회로란 제가 강의하는 과목인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4학년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잘 수행을 해내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현업에 가서 남들보다 훨씬 더 총알을 많이 장전한 상태로 현업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고요. 삼성전자 취업 후 또는 취업을 연기하고 박사과정 등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이미 한 차례 설명된 SSI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바로 삼성에 가지 않고 이제 석사 2년을 더 공부하고 그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이제 SSIT 석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면접을 봐서 그 면접 전형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지원하에 2년 동안 또 석사 과정을 밟게 되고요. 이제 박사 과정 코스는 없습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뭐 바로 삼성전자에 입사하건 아니면 SSIT로 석사를 2년 더 하고 입사하건 현업에서 이제 몇 년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학술 연수 제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성균관대 SSIT 과정을 박사 과정을 이제 밟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박사 진학을 이후에 계획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타 반도체 계약학과 대비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의 특징과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미 뭐 조금 분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반도체 3대 분야 회로 및 소자, 아키텍처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 세 분야의 고도의 교육이 밸런스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15분의 전임 교원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 반도체과 대비 조금은 더 선행을 하는데 그것이 주먹구구식 선행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히 시행착오를 끝에 계획된 그런 선행 학습을 시키고 있고 실제로 저희 이 선행이 쓸데없는 선행이 아니었으면 이미 920명의 삼성전자 현직 저희 반도체 졸업생들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으로써 벌써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고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학성 연계 프로그램 또는 박사과정을 만들 계획은 없나요? 사실은 이미 SSIT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번 언급을 드려서 석사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제 학부 4년 그리고 SSIT 2년 그렇게 총 6년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학부 조기 졸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우수해서 3.5년 만에 학부를 마치고
예, 그리고 또 SSIT 2년을 하게 되면 5.5년에 졸업하는 케이스도 있으나 사실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과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제 학부와 석사를 아예 콤비네이션을 시켜서 한 5년이나 5.5년 이런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교수진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반도체라는 분야의 좀 특수성 때문인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 설계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석사를 한다는 보통 이제 저희 석사들은 반도체 칩 하나를 설계를 하고 그걸 검증까지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에 걸리는 사이클이 보통은 1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한 4, 5년을 이제 이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1년에서 1.5년 설계를 더 하려면 이제 5년이나 5.5년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학석 연계 프로그램은 현행 이제 SSIT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조금 히스토리가 있고요. 이제 박사 과정을 만들 계획은 뭐 내부적으로는 좀 만들고자 하는 조금 의지는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뭐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술 연수 제도를 통해 다시 이제 SSIT 삼성공과대학 프로그램으로 박사를 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석사 연계 과정에 진학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입학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까 간단하게 언급은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석사 연계 프로그램 또한 삼성전자에서 전액 등록금을 제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월 생활비도 꽤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입학 조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학년 2학기 때 SSIT 면접 전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접 전형을 통과하면 석사 과정 2년을 더 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시게 되고요. 저희는 저희 교수진들은 학생들에게 아니 삼성전자에서 돈도 다 내주고 공부를 시켜준다는데 왜 안 하냐 라고 학생들에게 조금 공부를 좀 더 하고 가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뭐 학생들마다 또 원하는 바가 다 다르고 또 이제 바로 회사에 가서 나는 뭐 돈을 벌고 싶다 뭐 그런 학생들도 은근히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학과로 복수 전공이 가능한가요? 복수 전공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저희 계약학과 반시공은 복수 전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반시공 커리큘럼만으로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재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른 과 공부까지 한다면 제 생각에는 10중 8구 소화를 못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진흥형 소프트웨어학과 서희성 학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진흥형 소프트웨어학과 서의성입니다. 저희도 8개의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질문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질문과 겹치기도 하고 하니까 간략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졸업 후 삼성전자의 어떤 직무나 부서로 주로 입사를 하며 학과에서 추천하는 직무나 부서는 어디인가요? 똑같은 질문 나왔죠. 저희는 DX 사업부의 DX 부문의 6개의 사업부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6개 사업부 중에 하나는 SR도 있는 거죠. 그래서 SR, 그다음에 생활가전, 그 영상 디스플레이, MX라고 부르는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모바일,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부,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소 이렇게 6개의 부문으로 가는데요. 이 중에 추천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없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뭐 그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잘 매칭을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직무 저희가 이 질문도 많이 듣는데요. 꼭 개발자나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만 종사를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로 선발이 됐어도 뭐 영업이라든지 기술 영업 아니면 기술 상품 기획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역량을 이공계적 기반을 삼아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직군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로부터 장학금과 기타 지원을 받는 데에 따른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도 3.0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학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는 5년 동안, 저희는 이제 5년제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4년 정도를, 4년 정도가 아니죠. 4년을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걱정하실 겁니다. 3.0이면은 나 못 넘었었는데 대학 다닐 때. 이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 비슷한 걱정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학점을 좀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대평가 과목이 많아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 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대보다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1학년들이 1학기를 마쳤잖아요. 이 중에 그 휴학하는 학생들 빼고 그 지금 다니는 학생들을 따지면 2명이 장학금이 면제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1명 내지는 2명 장학금, 저희는 면제라고 되게 부르는데 50명 중에 2명 또는 1명이 지금 그 장학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쉽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어려운 도전하는 학생들은 항상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대학의 인공지능학과와 비교하여 다른 점과 우수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뭐 정말 명백한 거 하나는 계약학과잖아요. 반도체 쪽과 다르게 저희 인공지능 쪽은 저희가 유일한, 삼성전자의 유일한 그 인공지능 계약학과이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도 그 인공지능 계약학과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일한 계약학과라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별점이 있습니다. 저희 5년제 학석 연계인데요. 저희들이 학생들을 지금까지 그 가르치고 배출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분야에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학위 정도는 뭐 따야 그 기업에서도 이제 활용 가치가 높은 인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5년제의 학석 연계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삼성전자랑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 거의 판을 새로 까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질문이랑도 이어지는데요. 5년 안에 저희가 필요한 전문성을, 그러니까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범위에서 그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순서도 엄청 바꾸고 교육과정을 막 합치기도 하고, 다른 대학에 있는 두 개의 과목을 하나의 과목을 합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새로운 판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다니는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제 약간 디버깅도 하고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는 이거 좀 벅차다, 또는 이건 더 할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수한 점, 이건 꼭 자랑하고 싶은데요. 뭐냐하면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저희 학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학년, 2학년들 학생들 굉장히 단합이 잘 되고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공격적으로 그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막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학기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면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코딩 캠프가, 그 코딩 캠프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 코딩 학교를 열어서 합숙을 하면서 그 코딩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교수님들은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저희 학교 아까 연구 그 역량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학 때 그 교수님들이 논문 엄청 써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가르칠게, 그래가지고 자원하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학과가 잘 돌아가는 분위기라는 게 아마 저는 솔직히 이 점이 제일 우수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취업 후 연기하고 박사과정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석사가 다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석사 학위는 다 갖고 졸업을 하는 거고요. 박사과정,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에 입사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학술 연수 제도가 있어요.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고과를 잘 받고 하면은 삼성에서 이제 그 후원을 해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제 아까 그 질문이랑 이어지는 건데,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교육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5년 만에 제대로 교육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 저희 그 알림이 학생들이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용히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존의 대부분 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4년제 교육 과정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 컴퓨터공학 또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맞춰가지고 짜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지능형 소프트학과에 오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생의 범주를 한참 넘어가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스포츠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동차들을 고려해서 만든 일반 도로에서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거죠. 기존의 4년제 교육 과정은. 스포츠카들이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뻥 뚫어놓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달려봐라라고 하는 게 저희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빡센 게 아니라 일반 대학교가 여러분에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런 한편 그렇게 도로를 탁 튀어놓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달려봐라 그러면 엔진이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튜터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선발한 대학원 학생들이 개인 교습을 이렇게 해줬어요, 밤에. 물론 이제 그 비용도 저희 학과에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 학과에서는 그런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리다가 어려우면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 AI 발전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래머에 대한 산업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단순한 프로그래머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지금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변화를 저도 굉장히 고민을 교수님들이랑 많이 하는데요. 그 19세기의 산업혁명이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비슷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19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했을 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실직을 했죠. 그래가지고 화가 난 사람들이 기계를 부시는 그런 혁명도 했었죠.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저희 배웠지만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산업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AI로 인해서 잠깐 인력 수요가 줄어들지만 결국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생산성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게 되고 더 큰 인력 수요를 가져올 거라고 다들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저희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사람, 즉 지금 같은 경우는 AI를 만드는 사람, AI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그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수요가 더 커질 거예요. 저희 학과가 추구하는 바도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의 흔들림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AI의 펀더먼털을 이해하는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다라는 것이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1, 2기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이건 뭐 저희 그 증거가 지금 저 바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이 최상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그 이탈률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1기들의 이탈률, 그러니까 뭐 반수를 하던 아니면 뭐 재수를 하던 뭐 학교를 포기하던 1기들의 이탈률이 딱 2명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최상위권 학과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 리텐셜 그러니까 유지하는 그 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고요. 저희 교수님들도 굉장히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타 학과로 복수 전공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올해 신설되는 배터리학과 윤원섭 학과장님께서 질문 답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미 두 학과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중복되는 것들을 이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학과의 특성에 대한 내용만 조금 다를 거고요. 특히나 제가 신설학이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졸업 후 삼성 SDI에
어떤 직무나 부서로 주로 입사를 하며 학과에서 추천한 직무나 부서는 어떤 것인가? 배터리라는 것을 이제 삼성 SDI에서 쭉 보면 소재부터 시작해서 아까 이제 소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크게 보면 소재 부분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셀을 평가하고 공법을 개발하는 파트. 그 다음에 배터리 양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과 또 거기에 필요한 설비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딜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도 당연히 학생들의 선호도와 그리고 학생들의 사실은 각각의 약간의 그 섹터들이 조금은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베이스로 해서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로부터 장학금과 기타 지원을 받는데 따른 의무사항은 무엇인가? 뭐 똑같은 얘기에서 다시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4년제 그냥 학부 대학이기 때문에 2학년까지의 전액 장학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3, 4학년 때 이제 소정의 그 입사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부터의 장학금과 여러 가지 금전적 그런 어떤 지원은 의무사항이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아마 입사를 하면은 퇴사를 하더라도 아마 그 받은 그 기간의 한 2배에 해당하는 정도까지는 아마 근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삼성 SDI 직원 인사분들 오가 계신데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 대학이나 성대 에너지학과, 화공과 등과 다른 점과 우수한 점 무엇인가요? 다르죠. 예,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래요. 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등등에서 배터리에 대한 과목이 없느냐 있어요. 안 가르치느냐 가르칩니다. 예. 자, 가르치는데 이런 거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 같으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공학의 전공들이 있으니까 한 4학년쯤 되면 그 전공 중에 일부분의 하나로 배터리 관련된 반응공학도 배울 거고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배울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성을 띠는 데가 이제 아까 처장님도 잠깐 설명했던 에너지학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내로다운이 돼요. 에너지의 변환과 저장을 가리키는데요. 변환은 크게 보면 대량 이제 솔라셀이나 퓨얼셀 같은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다음 저장 쪽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와 또 커패시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도 벌써 4가지, 5가지가 되겠죠? 그거를 나눠서 배울 테니 그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배터리는 말 그대로 배터리의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짜고요. 아까 처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이 어디에도 없는 것이 바로 삼성 SDI와 연계돼서 현장 실습과 실제로 대학 내에서도 배터리를 소재부터 시작해서 셀을 만드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학과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배터리 학과 자체가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만드는 학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업 후 또는 취업을 연기하고 박사과정 등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취업 후는 당연히 있고요. SDI에서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사원들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도 지금 SDI에서 이렇게 대학원 과정으로 와 있는 직원이지만 풀타임으로 와서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요. 취업을 연구하고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지금 현재 석사 제도는 있어요. 이미 학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채용 연계형으로 석사 트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터리 학과가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제 그쪽과 연계돼서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원하지 않고 만약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그렇게 연계 과정을 거칠 거고요. 예. 그리고 박사에 대한 것은 아직은 저희도 뭐 이제 내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학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흥미나 역량이 있으면 좋은가? 아까도 유사학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화공, 재료, 특히 이제 전기화학, 고체 전기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 응용, 그런 실러버스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본다면 화학에 대한 흥미가 많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만은 절대 아니고 여기도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 시스템을 공부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대한 걸 다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 화학, 화공, 물리, 기계, 심지어는 전자공학까지 다 굉장히 융합적인 형태의 그런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배터리의 반응, 작동 원리가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이다 보니까 화학을 베이스로 한 지식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6번이 제일 터프한 퀘션이에요. 많이 터프합니다. 저라면 신설학과를 갈까? 부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진흥 소프트웨어 학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미 저희보다 한 2년 먼저 앞서서 1학년, 2학년을 경험하셨어요. 가장 큰 장점을 너무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올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배워서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처음이라는 거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처음이라는 것이 당연히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뭐 사담이지만 일단은 제가 초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3회 졸업생이에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빈 건물이 꽉 차서 이제 다 찼구나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를 할 때 우리 연구실에 지도 교수님 하에 연구실에 석사 박사를 이룹니다, 제가. 자, 뭐 괜찮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학생이니까 저희들이 멘토링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밀착형 지도 교수 면담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튜터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지금부터 이미 많이 디벨롭 시키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길잡이가 되면서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는 똑같은 대답입니다. 자, 복수전공 가능한가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입학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그 선발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 사항들은 저희 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실제 결과라든지 그리고 올해 예측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등록자 70%의 100분위 평균입니다. 근데 이제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저희가 대학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의 성적과 100분위의 상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와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는 작년에 가군으로 선발을 했고요. 소프트웨어학과는 나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는 다군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배터리학과는 다군에서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저희가 예상할 때 오히려 다군에 있는 배터리학과의 정시 성적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별 특징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추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구나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특별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시 설명회에서 실질 경쟁률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 저희 학교와의 논술 전형에 지원했는데 최장력 기준을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58%부터 해서 에너지학과 보시면 75%까지 지원자들 100명 중에서 75명이 사실은 그 최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논술 전형이 그렇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논술 전형의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수능 최장력 기준이 높은 학과들, 특히 이제 저희 첨단학과나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 최저 충족자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 최초의 경쟁률이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140 저렇게 경쟁률이 저렇게 높은데요. 보시면 실질 경쟁률은 44 대 1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 전형 지원하실 때 경쟁률을 그냥 어느 정도 무시하시는 경향이 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논술에서는요. 그렇지만 실질 경쟁률을 계산해 보면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이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아까 보셨듯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들의 비율이 떨어지는 반도체 영화공학과라든지 에너지학과 같은 게 실질 경쟁률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만 가지고 이제 또 경쟁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수능 그 논술 시험장에 나타나는 친구들이 또 몇 %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5명을 뽑는다고 했지만 추가 합격자가 5명이 생겨서 총 10명을 뽑았다고 하면 사실 그 학과의 모집 인원은 10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입한 찐 경쟁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걸 다시 계산해 보면 실질 경쟁률 이제 찐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가 찐 경쟁률 개념을 제일 처음 썼거든요. 저희가 항상 성대는 뭐든 최초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다른 대학에서 따라하는 대학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성대가 처음 개발한 그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최초에 140대 1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찐 경쟁률을 보면 21대 1 정도로 이제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9대 1 정도의 찐 경쟁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 충족자 비율이라든지 이 실질 경쟁률 또 찐 경쟁률을 보시면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도 이 경쟁률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고 지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찐 경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논술 동일한 문제를 봤을 때 논술 커트라인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술을 이제 지원하실 텐데요. 과연 이 수리 논술을 보시는 분들의 수능 수학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수능 수학의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굉장히 높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1등급 수학이 1등급 학생이 81%였고요. 수학이 2등급인 학생이 19%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일반 학과들까지 포함을 하면 3등급과 4등급까지 나온 학생들의 비율이 한 10% 정도 조금 안 되게 있거든요. 전체 논술 전형으로 보게 되면. 하지만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나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수학 등급이 이렇게 굉장히 좀 높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리 논술도 수리형도 잘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실제로 내신에서 수학은 몇 등급이 나오느냐, 이것을 제가 또 평균을 한번 내어봤는데요. 합격자들의 학생부 수학 교과 등급은 2.1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고라든지 자사고, 특목고 모든 걸 포함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1점 초반대까지는 나오지 않고 평균으로 보면 2.1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다 정도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졸업 시기별 현황, 즉 N수생 비율을 한번 보시면 오히려 이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비해서도 고3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그래서 고3 학생들 중에서 실제 수학적인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서 많이 합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이 계약학과의 논술 전형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의 데이터는 실제 이제 100% 컷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수시 설명회를 안 오셨던 분이거나 오늘 설명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학과인 소프트웨어학과, 지금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학과만 올해 처음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나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저희가 그 교과 전형에 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를 할 수 있는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 데이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년치의 데이터니까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6 기준을 만족하시면 되는 학과이고, 현재 이 정도의 컷이 나오고 있고 100% 컷까지 보면 이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100% 컷까지 보면 이 정도의 100% 컷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9% 이상이 일반고 학생들이니까 일반고의 그 내신 등급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가 이제 100% 컷까지 봤을 때 요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를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올해 배터리학과가 첫 해 저희가 이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첫 해에 선발할 때 현상이 특징이 뭐냐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학 어디가에 가서 70% 컷 그리고 50% 컷을 반드시 참고하고 지원을 하는데 통상 첫 해에 선발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참고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통상 지원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지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지원을 꺼리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융합공학과 첫 해보다는 확실히 첫 해는 예상보다 컷이 낮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해에 컷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학과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너지학과도 100% 컷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첫 해는 사실 펑크라고 보시면 되죠.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터리학과가 물론 계약학과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입니다만은 일 것으로 추정됩니다만은 첫 해라는 그 한계점. 그래서 전년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학과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에 비해서 컷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학과라든지 반도체 융합공학과의 사례를 보시고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종입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하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하고 대학마다 그리고 항상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학업 역량, 탐구 역량, 그리고 잠재 역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학업 역량,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업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잠재 역량 같은 경우는 인성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단순화시켜 보면 학업 역량은 기초 학업 역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탐구 역량 같은 경우에는 좀 심화 학업 역량 그리고 탐구 관련된 학업 역량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탐구와 학업이 나누어져 있지만 학업 80%로 선발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특징이 산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저희가 권장 이수 과목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계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현재 나의 학생부가 의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학과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통상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배터리학과를 생각하고 있을 거고 물리라든지 수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반도체 또는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과를 쓰는 건 어렵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학교가 성균관대학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성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역량이 우수하다면 관심이 생겼을 때 얼마든지 그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뽑아 놓으면 학과에서 잘 교육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 이수 과목,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오기 위해서 물리를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아하는 분야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성과나 역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난이도 있는 과목을 선택했다든지 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라든지 그 내용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필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노력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성균관대학교 학종에서 합격하는 학생들 과목 선택을 한번 봤는데요. 특히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2 과목 이수한 학생들의 현황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결과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반도체 시스템공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81%가 물2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생2, 지구과학2 같은 경우에는 47%, 38%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2 같은 경우에는 75% 학생이 선택했고 이제 합격자 중에서의 비율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오히려 생2라든지 G2를 이수한 학생이 합격자 중에 비율이 높았다.
자,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통상 저희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관련 과목을 반드시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하실 때는 물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물투라든지 화투는 통상 많이 두 개를 이수하시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생투라든지 지구과학, 그 과학과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서 학생이 더 많은 과학 과목을 이수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조금 더 합격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의 특징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투라든지 지투를 선택한 학생들이 비율이 높아가는 것은 과학 관련된 과목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물리 2의 선택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합격자 중도 보시면 뭐 큰 차이는 없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략 비슷한 정도의 선택자 합격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도 역시나 물리와 화투의 선택자가 가장 많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반도체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도 물리화학의 선택자가 가장 많았고 합격자 중에서 비율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계속 비슷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학과인데요. 에너지학과는 약간 성향이 또 다른 학생들로 추정이 되죠.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투와 화투 비율에서 화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저희가 전공 과목을 보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결국은 지원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합격자 비율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신설되었던 양자정보공학과는 물리가 역시나 높았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앞에 보여드렸던 학과들과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내신 몇 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가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이제 첫 번째 하시는 것들은 대학 어디가에 가서 50% 컷, 70% 컷을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반시공 그리고 지소 그리고 그 외에 뭐 참고할 수 있는 학과 정도를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50% 컷이 3.955, 70% 컷이 3.966 그리고 지소가 2.8, 3.52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은 이제 그 참고할 만한 숫자가 아니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 99%가 일반고 학생들이니까 일반고 내신 컷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학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다양한 학교의 특징을 가진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신만 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원해도 될지 하면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학교별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학교별로 나눌 때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만 따로 보여주세요. 그럼 일반고도 사실은 학군지 일반고는 또 있을 거고 저희는 진짜 그냥 평범한 일반고예요. 그리고 일반고도 엄청 그 안에서도 구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고교 유형별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탐구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이 전형에서는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비율이 한 30 후반대에서 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의 교과 성적을 보시면 일반고의 이제 특성학과입니다.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지원자의 평균 등급은 2.2등급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1.55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격자는 현재 어떻게 분포를 했냐면 작년 기준으로 최저가 1.12등급부터 해서 최고 등급이 2.31 등급까지 일반고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죄송합니다. 이건 수학 등급이 아니라 수학 단위수인데요. 예. 맞습니다. 수학 등급은 2.1이었고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과학 등급은 2.2였습니다.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지원자 평균 등급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단위수를 보시면 21단위, 22단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들의 수학 등급과 과학 등급은 1.38, 1.4등급 정도가 나왔고 단위수는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고거에서 단위수가 많이 차이 나진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내신 그 합격자의 내신대가 합격자의 평균 등급보다 과목별로 보면 수학과학 등급이 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최고 등급으로 합격했던 2.31 등급의 학생은 수학이 1.0인 학생이었습니다. 네, 2.31 등급의 합격증은 저희 학교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다른 데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도 누가 보더라도 전체 내신은 낮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일반고 학생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사고 등급인데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전체로 보면 3.3등급 정도의 평균 등급이 나오고 있고요. 지원자들 중에서 역시나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이 두 개 학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76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체주를 보면 1.79에서 최고 4.57까지의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수학의 단위를 보시면 지원자의 평균 등급은 3.14, 그리고 과학 등급은 3.18이었고요. 아까 보셨던 일반고와 비슷한 정도의 단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자 평균 등급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수학, 과학 성적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합격자의 등급을 보시면 수학 성적이 역시나 합격자 평균 등급보다는 수학과학 등급이 전체적으로 보면 살짝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단위수는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요. 아마 이거는 수학과학이라는 과목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선택 과목들의 비중이 높았던 거 아닌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반고든 자사고든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들은 수학과 과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학생들이 비중이 높은 것 같다 정도로 추정 가능한 거고, 그리고 최고 등급 4.57 등급의 합격자 역시 저희 학교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네, 다른데 또 뽑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내신 등급이 낮은데 누가 합격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우수하다라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인지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특정 과목에서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이 분야에는 정말 뛰어난 친구 같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전체 내신이 좀 떨어지더라도 합격자가 분명히 될 수 있고, 다만 그 친구는 저희 학교에 등록을 안 하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 학생들입니다. 과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평균 등급이 3.9 등급이었고요. 합격자 평균 등급은 3.65 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 1.8부터 해서 최고가 4.8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의 수학 등급 같은 경우에는 3.69, 과학 등급은 3.79.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 등급과 수학과학의 등급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위수를 보시면 과학 단위수가 50단위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고의 교육과정 특징상 과학과 관련된 과목 이수 단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학도 보시면 아까 일반고 자사고는 한 22단위 정도, 21단위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9단위, 거의 30단위죠. 그다음에 과학이 50단위 정도로 굉장히 단위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과 합격의 차이가 편차가 많이 안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과학고에서는 통상 이제 합격할지 안 할지를 굉장히 잘 알고 지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4.8 등급 최하로 이제 최고 등급으로 합격했던 이 친구는 등록을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충원율을 보시면서 실제로 어떤 과가 많이 빠져나가느냐, 이거를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팩트는 뭐냐면, 많이 빠져나가는 과가 인기가 좋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현재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그 명실상부 굉장히 탑 학과입니다. 그래서 성대하면 성대 반시공,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충원율이 990%라는, 물론 이제 저 단순한 데이터만 봤으면 이제 굉장히 저 학과 인기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타 대학 굉장히 우수한 과에 또는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합격할 만한 정도의 학생들도 많이 지원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인기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역시 일반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충원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충원율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충원율이 높은 과가 선호도가 높다, 즉 거기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그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과 선호도라는 것은 결국은 학종에서는요 충원율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에너지학과 정도, 특히 지금 최근에는 이게 반도체융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반도체융합공학과가 정시에 비해서는 수시 학종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전을 쓰거나 전전이 모집 인원이 더 크니까요, 그렇죠?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전을 쓰거나 아예 자신 있으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융합공학가 빈다는 것도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에서의 선호도, 이거는 뭐냐면 그 저희 학교가 현재 그 수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시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의 실제 지원하려고 하는 과들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해 현재 성대를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어떤 과와 어떤 전형에 현재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지를 가지고 모의 경쟁률을 내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현재의 어떤 추세를 그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위주 전형에서 현재 보시면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두 개가 현재 모두 그 수능 최저인기 기준이 3합 5로 높은데 보시면 지금 전체 평균에 비해서 높은 정도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현재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나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는 현재 논술 전형에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구나. 실제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도 보시면 그래서 현재 이렇게 높구나. 반대로 에너지학과 그리고 반도체공학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논술에서도 선호도가 낮을 것 같다. 아까 찐 경쟁률 보시면 아마 그 부분들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행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선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터리학과가 이제 처음 선발합니다. 반윤공과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는 저희가 처음 선발하는 학과인데 전체 평균에 비해서 배터리학과가 선호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펑크는 안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반윤공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선호도에 비해서 100% 컷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올해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고 반대로 에너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에 비해서도 컷이 그렇게 낮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건지 현재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 펑크 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저희 기대만큼 그렇게 높은 현재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교과 전형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종에서는요. 이제 과학인재 전형에서의 현재 선호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과학인재에서는요. 배터리학과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추세입니다. 가장 높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과학인재 전형, 특히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 전형인데 이 전형에서는 계약학과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친구들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취업보다는 연구, 이걸 이제 진로 설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과학인재 전형에서의 어떤 그 계약학과의 선호도는 학종에 비해서는 좀 그 관심도가 좀 낮은 편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서도 보시면 배터리학과는 다행히 좋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라든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중간 정도에 상대적으로 보면 현재 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가 되고 이 면접 추가 합격자의 상황에 따라서 반시공이라든지 지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낮은 컷의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종입니다. 학종에서 현재 선호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학종에서는 반시공과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의 선호도가 높게 나오고 이게 990% 충원율, 430%인가였나? 그 정도의 치용률이 나오는 학과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충원율에 따라서 현재 관심도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배터리학과가 저희 그 예상보다 낮진 않은데. 그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일반고라든지 그다음에 자사고라든지 그리고 일부 과학고 학생들이 통상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배터리학과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배터리학과가 폭발이 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반시공 지능형 소프트웨어보다는 현재 관심도가 조금 낮구나 정도를 우리가 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냐면 현재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실제 지원하는 패턴도 그렇게 나오는지를 경쟁률 첫날부터 해서 변화되는 그 변화 포인트를 보시면서 올해 좀 올리겠다 아니겠다를 이제 추정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생부 종합을 이 순서
계층화를 시켜서 선호도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조사한 데이터와 저희가 평가하면서 느꼈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순서를 굳이 나눈 건데요. 약대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이제 그 일부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원들이 그 수준이. 그리고 실제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배터리학과 현재 정도 그 순서로 현재 선호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전공 계열 전전 소프트 반윤공 양자정보 글로벌 융합학부 에너지학과 지금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학과만 제가 표시했습니다. 요 정도의 현재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배터리학과가 현재 첫 해이고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에서 처음 선발한 학과는 그 학과의 전체적인 선호도에 비해서 첫 해가 가장 가기 쉽기 때문에 선호도에 비해서는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배터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끝에 합격하는 일부 학생들 추가 합격자가 나오고 나면 그 학생들은 조금 더 낮은 학생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설명했지만 역시나 한 30분 걸린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배터리학과,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혹시 여전히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안쪽에서 뒤쪽에 보시면 입학사정관들이 손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돌아가셔도 되고요. 앞쪽에 나오시면 저희 학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학과와 관련된 질문을 추가로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